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8살 된 양정순입니다.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살다가 교장으로 정년 퇴직했습니다. 지금은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제가 경험한 가장 슬프고도 가장 값진 일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95억 원이라는 큰 돈을 손에 쥐게 되면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돈이 있으면 자식들이 효도한다고. 하지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진심에서 온다는 것을요. 1년 전 저는 고향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제가 젊은 시절 사두었던 땅이 공공기관에 팔리게 됐다는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격은 95억 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기뻤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았던 제게 이런 행운이 찾아오다니.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겨줄 수 있겠구나.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돈이 제 자식들을 어떻게 변하게 할까? 그래서 저는 실험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척하며 자식들의 진짜 마음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1년 전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년 전 3월이었습니다. 요양원 제 방으로 우편물이 왔습니다. 고향 이장님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장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던 분이었습니다. 80이 넘으신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하셨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손가락 관절이 굳어서 편지 한 장 뜯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읽었습니다. 정순이 누님, 안녕하셨습니까? 오래간만에 연락드립니다. 누님께서 40년 전에 사두셨던 산 밑반 말입니다. 그게 이번에 공공기관에서 사드리기로 했답니다. 도로가 나고 공원이 들어선답니다. 가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95억 원이랍니다. 누님 혼자서 결정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 편지 드립니다. 자세한 건 전화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편지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95억 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땅은 제가 30대 후반에 월급을 모아 산 것이었습니다. 당시 가격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먼 곳에 땅을 사서 뭐 하냐고.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그때 그 땅이 이제 95억이 됐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장님께 전화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장님, 저 정순입니다. 편지 잘 받았습니다. 이장님이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누님, 오래간만입니다. 편지 보고 놀라셨죠? 네. 정말 95억이 맞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장님이 확인해 주셨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공공기관에서 감정평가를 다 끝냈답니다. 다음 달에 계약하면 됩니다.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이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누님, 자제분들께는 말씀하셨어요? 아직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빨리 말씀하세요.
이런 큰일은 가족들과 상의하셔야죠. 이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말해야 할까? 세 자식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지훈이는 의사였습니다. 큰딸 선미는 목사 사모였습니다. 막내 태수는 아직 변변한 직업이 없었습니다. 세 자식 모두 제가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교사 월급으로 셋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키웠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자식들과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명절에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뜸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후로는 더욱 연락이 줄었습니다. 저는 외로웠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았지만 정작 제 자식들과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손주들 얼굴도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봤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자식들에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 찾아올까? 아니면 돈만 노릴까?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이 돈 때문에 저를 찾아온다면 그게 진짜 효도일까? 돈이 없으면 저를 외면할까?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실험을 하기로. 치매에 걸린 척하며 자식들의 진짜 마음을 확인하기로.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에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요양보호사 미경 씨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밥 먹었나? 미경 씨가 놀랐습니다. 할머니, 지금 식당이에요. 방금 밥 드시려던 참이잖아요. 그래. 밥.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며칠간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길을 잃은 척하고 사람 이름을 헷갈려 했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양 선생님,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병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해요. 제 머리가 이상해요. 원장님이 가족들에게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이틀 후 큰아들 지훈이가 찾아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2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연이 1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훈이는 정장을 말끔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의사답게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마치 귀찮은 일을 하러 온 것처럼요. 어머니. 지훈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멍한 눈으로 지훈이를 봤습니다. 누구세요? 지훈이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훈이요. 아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네, 아들. 그런데 누구더라? 지훈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양 선생님 상태가 안 좋으세요.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시고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고.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치매인가요?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서 받아보셔야 해요. 하지만 증상이 의심스러워요. 지훈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귀찮다는 한숨이었습니다. 걱정하는 한숨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뭐더라?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땅 문서가 든 봉투였습니다. 지훈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모르겠어. 누가 줬는데. 저는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지훈이가 손을 뻗었습니다. 제가 봐드릴게요. 저는 봉투를 꼭 껴안았습니다. 안 돼. 이건 내 거야. 지훈이가 표정을 바꿨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가 가지고 계세요. 대신 병원은 가봐야 해요. 그날 저는 지훈이가 일하는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신경과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MRI도 찍고 혈액 검사도 했습니다. 검사실을 오가며 저는 관찰했습니다. 지훈이는 저를 챙기는 척했지만 진심이 없었습니다. 간호사들에게 지시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빨리 끝내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진료 있어서요. 잠깐 기다리세요. 저는 혼자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지나가는 의사들, 간호사들, 환자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제 아들이 일하는 곳이구나. 자랑스러워야 하는데 외롭기만 했습니다. 지훈이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와요. 그때 다시 오세요. 혼자 오라는 뜻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훈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제가 스케줄 확인해 볼게요.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운전기사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그냥 눈이 시려서요. 저는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아픈 건 제 가슴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둘째 딸 선미가 찾아왔습니다. 선미는 목사와 결혼해서 교회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공손한 말투였습니다. 어머니, 오래간만이에요. 선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누구세요? 선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선미.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 딸 선미. 그런데 얼굴이 가물가물하네. 선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오빠한테 들었어요. 많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리가 이상해. 기억이 안 나. 선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연기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선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치유해 주실 거예요. 저는 손을 모았습니다. 선미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가 끝나고 선미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즘 이상한 사람 만나신 적 있어요? 무슨 말이니? 제가 물었습니다. 선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노인분들 대상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땅 판다고, 투자하라고. 그런 사람 만나셨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말하는 거니? 누가 줬는데 뭔지 모르겠어. 선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 안에 뭐 들어있어요? 모르겠어. 저는 봉투를 흔들었습니다.
선미가 손을 뻗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혹시 이상한 거면 제가 처리할게요. 저는 일부러 봉투를 열었습니다. 땅 문서 귀퉁이가 보였습니다. 선미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이거 땅 문서네요. 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땅.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선미가 문서를 자세히 봤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흥분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 땅 어디 있어요? 고향, 산 밑.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선미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 얼굴이 확 밝아졌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 땅 팔 생각 있으세요? 선미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하지? 제가 혼란스러운 척했습니다. 선미가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요즘 어머니 상태로는 혼자 결정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날 밤 선미는 요양원에 머물렀습니다. 제 방 옆인 침대에서 잤습니다. 한밤중에 선미가 누군가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니가 땅을 갖고 계셔. 엄청 큰 땅인 것 같아. 선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일 목사님이랑 같이 와. 기도해드린다고 하고, 그리고 땅 처리는 우리가 도와드린다고 해. 선미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목사 남편과 제 재산을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돈이 먼저였습니다. 다음 날 선미는 남편인 강 목사를 데려왔습니다. 강 목사는 50대 중반으로 위험 있는 외모였습니다. 목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강 목사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멍한 표정으로 그를 봤습니다. 누구세요? 선미가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제 남편이에요. 목사님이시고요. 목사.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목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오늘 특별히 어머님을 위해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님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손을 모았습니다. 강 목사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웅장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종 양정순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치매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가 길었습니다. 10분 넘게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이상한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주여, 권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재산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께서 감사 헌금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저는 눈을 감고 듣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기도 속에 재산 이야기가 들어가다니. 기도가 끝나고 강 목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혹시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감사 헌금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 땅 말이에요. 그거 팔면 큰 돈이 될 것 같아요. 그 중 일부를 교회에 헌금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치유해 주실 거예요. 저는 멍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큰 돈인데? 선미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최소 90억은 될 거예요.
강 목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90억이요. 그렇다면 11조만 해도 9억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축복하실 일입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목사님 입에서 9억이라는 숫자가 먼저 나왔습니다. 치유나 축복보다 돈 계산이 빨랐습니다. 그날 오후 선미와 강 목사는 땅 문서를 복사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척하는 사이에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저녁에 선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땅 처리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고마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 지훈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선미도 함께 왔습니다. 두 사람은 심각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검사 결과 나왔어요.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됐니? 제가 물었습니다. 지훈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초기 치매로 진단됐어요. 앞으로 관리가 필요해요.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 나도 느꼈어. 머리가 이상해. 선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말인데요. 앞으로 재산 관리를 저희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재산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훈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상태로는 큰 결정을 혼자 하시기 어려우세요. 그 땅 말이에요. 저희가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저는 멍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되는데요? 선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95억 원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95억이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이에요? 지훈이가 설명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막내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태수는 40이 넘었지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변변한 직장도 없었습니다. 이것저것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형, 누나, 여기서 뭐해? 태수가 물었습니다. 지훈이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수야, 잠깐 나가 있어. 어른들 얘기 중이야. 어른들 얘기요. 나도 어른인데요. 태수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선미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수야, 지금 중요한 얘기 중이야.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무슨 얘긴데? 태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태수를 봤습니다.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셋 중에 제일 걱정되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일 마음이 따뜻한 아이이기도 했습니다. 태수야. 제가 불렀습니다. 태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오빠한테 들었어요. 치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 머리가 이상해. 태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자주 올게요. 지훈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태수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엄마, 재산 관리 얘기 중이거든. 재산이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선미가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땅을 갖고 계셨어. 95억짜리. 태수가 놀랐습니다. 95억이요? 지훈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해야 해. 엄마 상태로는 혼자 못 하시니까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태수가 물었습니다. 도와드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훈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명의로는 복잡하니까 우리 명의로 옮기는 거지. 그리고 관리하는 거고. 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니죠. 엄마 돈인데 왜 우리 명의로 옮겨요? 선미가 소리쳤습니다. 넌 몰라.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많아. 치매 환자 명의로는 거래가 안 돼. 하지만 엄마 돈은 엄마 것이잖아요. 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세 자식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이와 선미는 재산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달랐습니다. 태수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와 선미는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들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선미가 물었습니다. 지훈이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땅부터 팔아야지. 그리고 관리 명목으로 우리가 돈을 관리하는 거야. 하지만 태수가 반대하는데요. 선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태수는 신경 쓸 것 없어. 돈도 없고 힘도 없잖아. 우리 둘이 합의하면 돼. 그래도 엄마 돈인데요. 선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받을 돈이야. 미리 받는 거지 뭐. 그리고 엄마 상태 봐. 혼자서는 못해.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이와 선미는 변호사를 데려왔습니다. 젊은 남자 변호사였습니다. 어머님, 성년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으니 자녀분들이 법적 대리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머님 대신 자녀분들이 재산을 관리하는 겁니다. 어머님을 위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딸들이 관리해 주는 거요. 좋네요. 지훈이가 웃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하지만 그 웃음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탐욕의 웃음이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고 지훈이와 선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멍한 척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태수였습니다. 형, 누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지훈이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법적 절차 밟는 중이야. 내가 상관할 일 아니야. 엄마, 재산을 가로채려는 거 아니에요. 태수가 따졌습니다. 선미가 화를 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엄마를 위해 하는 거야. 엄마를 위해서요. 거짓말 마세요. 자기들 배불리려는 거잖아요.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수야, 내가 뭘 아냐? 넌 돈도 못 벌면서 우리가 평생 세금 내고 돈 벌어서 이 가족 먹여 살렸어. 그래요. 저는 돈 못 벌어요. 하지만 양심은 안 팔았어요.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태수만은 달랐습니다. 태수만은 진심이었습니다. 태수는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해지고 귀퉁이가 접힌 공책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기억나세요?
태수가 제게 공책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학생 관찰 일지였습니다. 제가 교사 시절에 쓰던 것이었습니다. 공책을 넘겼습니다. 학생들 이름과 관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수, 가정 형편이 어려움. 점심 굶는 날이 많음. 몰래 도시락 챙겨줄 것. 학교 근처 슈퍼에 부탁해서 외상으로 빵 사 먹게 해줄 것. 박지연, 아버지 알코올 중독. 어머니 가출. 할머니와 단둘이 생활. 장학금 알아볼 것. 겨울 옷 준비해 줄 것. 이런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이야기였습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여기 있어요. 태수가 공책을 한 페이지 펼쳤습니다. 제 막내 아들 이름이 있었습니다. 태수, 공부는 못하지만 마음이 따뜻함. 형 누나와 달리 성적 압박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 태수만의 장점을 찾아줄 것. 그림 잘 그림. 미술학원 보내볼 것. 태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게 제게 전부예요. 엄마가 저를 이렇게 봐주셨다는 게요. 저는 태수를 안았습니다. 진짜 울음이 나왔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태수야. 제가 속삭였습니다. 태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형하고 누나는 엄마를 돈으로 봐요. 하지만 저는 달라요. 저는 엄마가 그냥 엄마예요. 지훈이가 비웃었습니다. 태수야,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야. 현실을 봐. 엄마는 치매야. 관리가 필요해. 엄마는 치매가 아니에요.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태수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치매 아니죠. 연기하시는 거죠. 저는 태수를 봤습니다. 막내 아들은 저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연기였어.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이와 선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입을 벌린 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를 펴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야. 저는 지훈이와 선미를 봤습니다. 어머니. 지훈이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1년 전 고향에서 편지가 왔어. 내가 40년 전에 산 땅이 95억에 팔리게 됐다고. 그 소식을 듣고 생각했지. 자식들한테 알리면 어떻게 될까? 선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지금까지 연기였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척하면서 너희들의 진짜 마음을 보고 싶었어. 너희가 날 찾아오는 게 진짜 효도인지 아니면 돈 때문인지 확인하고 싶었어. 지훈이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해. 저는 웃었습니다. 내가 너무한 거야. 아니면 너희가 탐욕스러운 거야. 선미가 변명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를 위해서. 거짓말.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돈만 봤어. 지훈이 너는 귀찮아했어. 병원에서 날 혼자 내버려 두고 진료 보러 갔잖아. 선미 너는 목사 데려와서 헌금 얘기부터 했어.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였어.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복도에서 나누던 대화 다 들었어. 어차피 나중에 받을 돈이니 미리 받자고. 청년후견인 제도 이용해서 내 재산 가로채자고. 다 들었어. 어머니. 지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너희 얼굴 보기 싫어. 태수가 제 옆에 섰습니다. 형, 누나, 이제 가보세요. 지훈이가 화를 냈습니다. 태수야, 내가 무슨 권리로. 저는 지훈이를 쳐다봤습니다. 태수는 권리가 있어. 진심이니까. 너희와 달리. 선미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 사랑해요. 사랑.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게 사랑이니. 내 재산만 사랑하는 거지.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땅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이미 팔았어. 저는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석 달 전에. 뭐라고요? 지훈이가 소리쳤습니다. 95억 이미 내 통장에 들어왔어. 저는 말했습니다. 선미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저는 웃었습니다. 너희 줄 생각이었어. 셋이서 나눠 가지라고. 하지만 생각이 바뀌었어. 왜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자격이 없어. 효자 효녀 코스프레 하면서 엄마 재산만 노리는 자식들한테 줄 돈이 아니야. 그럼 어디다 쓰실 거예요? 선미가 물었습니다. 저는 태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기부했어. 양정순 장학재단 만들었어. 가난한 아이들 공부시키는 데 쓸 거야. 며칠 후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전직 교장 양정순 95억 전액 기부. 양정순 장학재단 설립. 요양원 직원들이 축하해 줬습니다. 원장님도 찾아오셨습니다. 양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평생 아이들 가르치며 살았는데 마지막에 뭔가 남기고 싶었어요. 지훈이와 선미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기사를 봤을 텐데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겠지요. 자기들이 받을 줄 알았던 돈이 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태수는 매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태수 손을 잡았습니다. 태수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해.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먼저 온 사람은 김영수였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선생님, 저 영수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수야. 내가 영수니. 영수는 양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신문에서 봤어요. 꼭 찾아뵙고 싶었어요. 영수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마음이에요.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500만 원이지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영수야, 고마워. 영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선생님이 도시락 싸주시고 학원비 대주셨잖아요. 그거 잊지 않았어요. 다음 날 박지연이 왔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이제는 간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지연이에요. 지연이가 울었습니다. 저는 지연이를 안았습니다. 지연아, 많이 컸구나. 지연이도 기부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장학금 받게 해주셔서 대학 갈 수 있었어요. 간호사 될 수 있었어요. 선생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그 후로도 제자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된 제자, 교사가 된 제자, 사업가가 된 제자, 시장에서 장사하는 제자. 모두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저는 울었습니다. 내가 심은 씨앗이 이렇게 자랐구나.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제자들은 모두 기부금을 냈습니다. 많게는 1,000만 원, 적게는 10만 원. 금액은 달랐지만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한 달 만에 5억 원이 더 모였습니다. 장학재단 기금이 100억이 넘었습니다. 신문에 또 기사가 났습니다. 제자들의 사랑, 100억 장학재단 완성. 그날 밤 지훈이가 찾아왔습니다. 석 달 만이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지훈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저는 책을 읽다 말고 지훈이를 봤습니다. 왜 왔니? 지훈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책을 덮었습니다. 뭐가 미안한데?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탐욕스러웠어요. 어머니를 돈으로만 봤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한참 지훈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신문 봤니?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자분들 이야기 봤어요. 그분들이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봤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남의 자식 키웠어. 가난한 아이들 밥 먹이고, 옷 사주고, 학비 대주고. 내 자식들한테는 잘 못해줬지. 바빠서. 지훈이가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는 충분히 잘해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한테 돈만 줬어. 마음은 안 줬어. 그래서 너희도 돈만 보는 거야. 지훈이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변할게요.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아,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어. 진심으로 시작해야 해.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자주 와. 돈 이야기 말고 그냥 와. 엄마 얼굴이나 보러 와.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주 올게요. 다음 주 선미도 찾아왔습니다. 선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는 선미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무릎 꿇지 마. 선미가 울었습니다. 제가 너무 못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요. 저는 말했습니다. 선미야, 하나님은 내 마음을 봐. 헌금 액수를 보는 게 아니야. 선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이제 알았어요. 저는 세 자식을 모두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상처는 남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6개월 후 첫 장학생이 선발되었습니다. 10명이었습니다. 모두 가난하지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나와 행사장에 갔습니다. 태수가 저를 모셨습니다. 10명의 아이들이 줄 서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한 명 한 명에게 장학증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하지만 돈만 아는 사람이 되지는 마세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커서 할머니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저는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래, 좋은 선생님이 되렴. 행사가 끝나고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95억을 전에 기부하신 이유가 뭔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평생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자녀분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화났죠. 하지만 이제는 이해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그날 저녁 뉴스에 제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요양원 식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봤습니다. 양 선생님 멋있어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여전히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지훈이는 매주 찾아옵니다. 바쁜 일정에도 토요일 오후는 꼭 비웁니다. 와서 제 손을 잡고 병원 이야기, 환자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선미도 자주 옵니다. 교회 일 끝나고 들러서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요양원 식당 밥을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이제는 진심이 담긴 기도입니다. 태수는 거의 매일 옵니다. 일이 없는 날은 하루 종일 있습니다. 같이 산책하고 이야기하고 웃습니다. 태수와 있으면 편안합니다. 장학재단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가끔 찾아와 인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공부 잘하고 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행복합니다. 돌이켜보면 95억은 제게 시험이었습니다. 자식들의 시험이자 제 인생의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진짜 효도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진심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으로 자식의 마음을 살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노리지 말고 부모의 마음을 봐야 합니다. 저는 78살에 가장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평생 교사로 살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수업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실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솔직해지세요. 자식에게, 부모에게, 서로에게 진심을 보이세요. 그것만이 진짜 가족이 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세 자식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훈아, 선미야, 태수야. 엄마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 어떤 돈보다, 그 무엇보다 너희가 소중하다. 하지만 기억해라. 엄마도 사람이다. 엄마도 존중받고 싶다. 모든 분들, 오늘 하루도 사랑하며 사세요. 돈보다 사람을 보세요. 감사합니다. 양정순 장학재단 설립자, 양정순 올림.